저는 75세 김순자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40년을 살았던 아파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려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전 재산인 이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평생 모시고 살게요. 이 집에서 편히 계세요. 큰아들 민준이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40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990년 남편과 제가 이 집을 샀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저는 40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42. 우리는 작은 철공소와 공장 식당에서 일하며 10년을 모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저는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 번 큰아들 민준이 생일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 당시 가격으로 5천만 원. 은행 대출 2천만 원을 받아서 샀습니다. 집을 봤던 날 남편과 저는 빈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집 장만했어요. 그래, 이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아. 남편의 손을 꼭 잡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거실 바닥에 앉아서 우리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를 좋은 대학 보내자. 둘째 민호도 잘 키우자. 이 집에서 손주들도 보고 늙어서도 함께 살자. 그게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40년을 함께 살며 쌓은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이 부엌에서 몇천 끼의 밥을 지었습니다. 이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할 때도 이 집에서였습니다. 3년 전 겨울 남편이 이 침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요. 순자,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곳곳에서 남편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 옆에 앉아서 TV를 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면 남편이 뒤에서 안아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외로웠지만 이 집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곧 남편이었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모든 것을 주고 키운 큰아들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창문을 올려다봅니다. 3층 우리 집, 아니, 이제는 아들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안에서 손주들이 떠들고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아들이 TV를 보고 있겠죠. 제가 40년을 살았던 그 공간에서 가방을 꼭 쥐고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둘째 민호한테 가야 하나? 하지만 민호도 좁은 빌라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찜질방에 가야 하나?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 75세의 나이에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해가 집니다. 노을이 아파트를 붉게 물들입니다. 예쁜 노을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둡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시길.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40년 전 저는 35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와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저보다 3살 많은 38, 둘째 민호는 35, 남편은 작은 철공소를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3명뿐인 정말 작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공단에 있는 공장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부터 청소, 음식 나르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두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돈을 정말 아껴 썼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옷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남편 작업복도 해지면 깊고 또 깊었습니다. 아이들 옷은 동네 시장에서 제일 싼 걸 샀습니다. 외식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했습니다. 민준이 생일, 민호 생일, 명절. 그때만 삼계탕집에 갔습니다. 한 그릇에 5,0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0년을 모으니 6천만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남편 형제들한테 빌린 돈 1천만 원을 보태서 대출 2천만 원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 생겼다. 민준이는 기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전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게요. 민준이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반에서 늘 2등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민준이한테 기대가 컸습니다. 민준이가 대학만 가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민호는 형과 달랐습니다.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학교 끝나면 운동장에서 공을 찼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민호야, 너도 형처럼 공부 좀 해라. 엄마, 전 운동선수가 될래요.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운동선수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민준이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였습니다. 인류는 아니었지만 괜찮은 학교였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냈습니다. 민준이 학비를 대느라 저는 공장 식당에서 저녁 시간까지 더 일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더 벌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교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학비 보태려고 편의점에서 일할게요. 아니다. 넌 공부나 해라. 엄마 아빠가 벌게. 저희는 민준이가 공부에만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초봉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대기업 다닌다고. 그때 둘째 민호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대학 갈래?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형 학비 대느라 힘드셨잖아요. 전 취업할게요. 민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형만큼 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전 공부 체질이 아니에요. 빨리 돈 벌어서 엄마 아빠 효도할게요.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초봉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형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제인데 출발선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랬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과장이 됐고 연봉도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여자 동료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신부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 긴장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에 서울대 나온 며느리라니.
하지만 서연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혼수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저희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결혼인데. 알겠다. 우리가 마련해 줄게.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돈 2천만 원과 남편 퇴직금에서 1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도와줬습니다. 당시 전세금이 2억이었는데 저희가 1억을 대줬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썼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에 있는 큰 예식장에서 화려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객석 맨 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 장가 보냈어요. 그래, 고생했어. 이제 민호만 결혼시키면 되겠어. 민준이 결혼하고 2년 뒤 둘째 민호도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형한테 많이 들어가서 너한테는 1,000만 원밖에 못 줘. 괜찮아요, 엄마.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민호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10명 정도였습니다. 형 결혼식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민호 마누라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민호 잘 챙길게요. 저는 민호 부부한테 미안했습니다. 형만큼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민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형은 형이고 저는 저예요. 그렇게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하고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아파트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65에 철공소를 정리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무릎도 나빠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치료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저도 60에 공장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부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활비로는 빠듯했지만 검소하게 살면 괜찮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에 산 집이 2010년쯤 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억을 넘어섰습니다. 10배가 오른 겁니다. 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5억이라니. 가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5억이면 상속세가 엄청날 텐데. 글쎄, 너희 형제가 잘 나눠 가져야지. 엄마, 요즘은 상속세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좋대요. 세금 폭탄 맞아요. 그래.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마. 저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당장 집을 넘길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화장실에 가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비명을 지르며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여보, 놔두고 어떻게 먼저 가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두 아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민준이가 모든 걸 알아서 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발송, 조문객 응대.
엄마, 제가 다 할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는 정말 의젓했습니다. 민호도 형을 도왔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남편의 유골은 추모공원에 모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 남편이 없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니 남편 옷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업복, 점퍼, 낡은 청바지. 저는 남편 옷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너무 외로워. 그렇게 몇 달을 울며 지냈습니다.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들렀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엄마, 약은 드셨어요? 고마웠지만 아들들이 돌아가고 나면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49제를 지내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큰 집에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우리 집인데. 아버지 추억도 있고. 엄마, 그게 상속 문제가 있어요. 상속? 네.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집을 엄마 명의로 상속받아야 해요. 근데 상속세가 거의 1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 세금을 1억이나 내야 한다고? 네. 5억짜리 집이니까 배우자, 공제 받아도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또 상속세를 내야 해요. 그럼 세금만 2억 가까이 나가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2억이면 우리 집값의 거의 절반 아닌가요? 그럼 어떡해요? 며느리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미리 증여해요. 그럼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요. 증여? 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미리 자식한테 넘기면 세금이 적어요. 그리고 엄마는 계속 여기서 사시면 돼요. 명의만 민준이 앞으로 하는 거예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평생 모시고 살게요. 이 집에서 계속 편히 사세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민호는? 둘째한테는 뭘 주지? 민준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나중에 민호한테 돈으로 줄게요. 아파트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엄마 모시는 게 맞죠. 넌 지금도 잘 사는데 동생은 형편이 어려운데. 엄마, 민호는 자기 집도 있고 잘 살아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님 아프시면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밥도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민준이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세금 1억이 아까우시잖아요. 그 돈이면 엄마 용돈으로 몇 년 쓰실 수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민호랑 저랑 또 세금 내느라 싸울 수도 있어요. 지금 제 명의로 해두면 깔끔하잖아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금 1억. 평생 모은 돈인데 나라에 빼앗기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 말대로 하자. 대신 약속 지켜야 한다. 엄마, 제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인데 어머니를 속이겠습니까? 일주일 후 민준이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읽어봤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증여계약서요.
이 집을 저한테 넘기는 서류예요. 민호한테는 말했니? 아직요.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그럼 안 되지. 동생한테 먼저 말해야지. 엄마, 괜찮아요. 민호도 이해할 거예요. 저는 불안했지만 민준이 말을 따랐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산 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등기소에 갔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8천만 원을 냈습니다. 제 평생 저축에서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아들 민준이 명의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을 받습니다. 소유자 김민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이 제 집이 아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민준이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 편히 사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처음 6개월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전화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다,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집이었는데 이제는 아들 집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서연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 집 좀 정리해도 될까요? 정리? 뭘? 가구도 너무 오래됐고 벽지도 누렇게 변했잖아요. 다시 도배하고 가구도 바꾸고 싶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이제 저희 집이잖아요. 좀 고쳐서 살아야죠. 어머님도 새 집에서 사시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며느리 집이었습니다. 알겠다. 내 마음대로 해라. 일주일 후 인테리어 업체가 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아꼈던 장롱을 내다 버렸습니다. 어머님, 이 장롱 너무 오래됐어요. 새 옷장 사드릴게요. 그 장롱은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좋았고 서랍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도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늘 앉아서 신문을 읽던 안락 의자도 버려졌습니다. 거실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있던 시간의 흔적들이 사라졌습니다. 새 벽지를 발랐습니다. 흰색 깔끔한 벽지였습니다. 가구도 모던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이 새 것처럼 변했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헷갈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이 집에 안 어울리는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였습니다. 민준이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올까 해요. 여기로? 왜? 회사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전세 사는 데서 출퇴근하려면 2시간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전세 계약도 곧 끝나고요. 그럼 나는? 엄마도 여기 계시면 되죠. 방이 3개니까 충분해요. 엄마 방, 저희 부부 방, 애들 방.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아들 집이니까요. 알겠다. 한 달 뒤 민준이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 그리고 손주 2명.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지민이와 1학년 손자 준서. 갑자기 집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지민아, 잘했네. 할머니가 과자 사줄게. 하지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학교 등하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둘 다 출근해야 해서요. 저는 72였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걸을 때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다음 날부터 제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지민아, 준서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 밥, 국. 손주들은 편식이 심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안 먹어요. 먹어야지, 안 먹으면 키 안 커. 억지로 먹였습니다. 7시 반에 손주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왕복 30분.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2시 반에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숙제를 봐줬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할머니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문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는 하셨어요? 아직. 어머님, 제가 늦는데 미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애들도 배고파하고 민준 씨도 7시에 들어오는데 저는 저녁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3가지, 설거지까지.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이 더 아파졌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요즘 좀 힘들구나.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며느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여기 왜 계세요? 네.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손주 돌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40년을 산 집인데, 내가 준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한 달 뒤 둘째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이 집으로 이사 왔다며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갑자기 그렇게 됐다. 민호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가구가 다 바뀌었네요? 아빠 책상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의가 형 앞으로 넘어갔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러셨어요? 전 아들도 아니에요? 민호야, 미안하다. 형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자고 해서. 세금? 엄마,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이 적어요. 증여가 더 많아요. 형이 엄마 집 가로채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상속이 세금이 적다고? 그럼 민준이가 저를 속인 건가요? 엄마, 이거 다시 되돌려야 해요.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아니다, 민호야. 형이 날 모시고 산다고 했어. 그냥 두자. 민호는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형이 엄마를 모셔요? 엄마가 형 가족 시중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봤어요. 민호야. 형하고 절대 안 봐요. 말도 안 할 거예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형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같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형제를 갈라놓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주 학교 보내기, 간식 챙기기, 저녁 준비, 설거지. 며느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방 청소 좀 하세요. 먼지 냄새 나요.
어머님, 음식은 왜 이렇게 짜게 해요? 애들 건강 생각 좀 하세요. 어머님, 빨래 좀 봐요.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요? 매일 지적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집에서 저는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거실에는 민준이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저희가 방이 필요해요. 방? 3개나 있잖니. 준서가 이제 2학년이에요. 공부방이 필요해요. 근데 엄마가 방 하나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며느리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 곳 있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민준 씨가 내드릴게요. 요양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 아니에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많고 병원도 가까워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40년을 산 집인데 나보고 나가라고? 민준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주셨잖아요. 법적으로도 제 집이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니. 그래서 내가 집을 준 거잖아. 엄마, 저도 엄마를 모시고 싶지만 서연이랑 아이들도 생각해야 해요. 여기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엄마도 요양원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맞벌이 하면서 어머님까지 모시고 애들 키우고 너무 버거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손주들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내가 뭘 더 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것뿐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밤에 화장실 가시면서 소리 내시고 TV도 크게 틀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시끄럽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편했습니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요양원 다음 주에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밤새 울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집을 준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다음 날 저는 둘째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큰일 났다.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엄마를 요양원에?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형?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모실래? 내가 엄마 모시면 되잖아. 전빌라 원룸에 내 식구가 살아요. 어떻게 모셔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답이잖아. 엄마도 편하시고. 형이 이 집 받아놓고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양심도 없어요? 야, 내가 이 집 받은 게 아니라 엄마가 주신 거야. 그리고 증여세 8천만 원도 내가 냈어. 형이 낸 게 아니라 엄마가 내신 거잖아요. 두 형제가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민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고 싶은데 정말 형편이 안 돼요. 미안해요. 민호도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쌌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사진 한 장,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날 아침, 며느리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것만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여기 두세요. 요양원에는 짐 많이 못 가져가요.
제 물건들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도 뺐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첩도 뺐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버려졌습니다. 민준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가시죠.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러는 거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지민이가 학교 가기 전에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손주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지민이를 뒤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민아, 들어가. 할머니 병원 가시는 거야.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지민아. 할머니는 그만 가세요, 어머님.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를 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지만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옆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민준이가 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 올게요. 한 달에 한 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엄마, 저도 바빠요. 그럼 저 가볼게요. 민준이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저는 낯선 요양원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들만 보였습니다. 서울도 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40년을 모은 집을 아들에게 주고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없는 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거나 복도를 걷거나 가끔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기 왔어요? 아들이 보냈어요. 저도요. 딸이 보냈어요. 집이 좁대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민준이는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요양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요양원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아들이 내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 3개월치만 내셨어요. 그 이후로는 안 들어왔어요. 이번 달 말까지 안 내시면 퇴소하셔야 해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연금이 한 달에 4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돈 160만 원을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민준아, 요양원비 좀 보내줘야 하는데. 엄마, 저도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엄마 요양원비까지 낼 여유가 없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쫓겨나라고? 엄마,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4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어떻게 내? 민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전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내가 집까지 준 아들이 요양원비도 안 내준다고요? 저는 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7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증여세 8천만 원 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요양원비 200만 원씩 내면 3개월이면 바닥납니다. 그 다음엔 거리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요양원비 3개월치 600만 원을 내고 퇴소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준이 집으로 갔습니다. 제 집이었던 그곳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요양원에서 나오시면 안 되는데. 나 집에 들어갈 거야. 내 집이야.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여긴 이제 저희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저희 집이고요. 아니야. 내 집이야. 내가 40년 산 집이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경찰을 불러? 여기 명의가 민준 씨 앞으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이 무단 침입하신 거예요. 그때 민준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또 여기 왔어요? 요양원비 안 내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민준아, 엄마를 다시 받아줘. 제발. 내가 손주들 더 잘 돌볼게. 밥도 더 맛있게 할게. 청소도 더 깨끗이 할게. 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안 돼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엄마 때문에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민준아, 제발. 그 순간 손주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지민아. 저는 손주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지민이를 뒤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민아, 들어가. 할머니는 아프신 분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할머니, 왜 울어요? 손주는 겁먹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 내가 모든 것을 준 아들, 그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5,000원짜리 시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둘째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좀 도와줘.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찜질방 앞에서 저를 만난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형한테 갔다 오셨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 그 자식, 제가 죽여버릴 거예요. 민호야, 괜찮아. 이제 형 일은 잊자. 엄마, 제가 모시고 싶은데. 저희 집은 정말 좁아요. 빌라 원룸에 저희 내외랑 애들이 사는데 방 하나에 4명이에요. 알아, 괜찮아. 내 형편아는데 무슨 소리니? 민호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대출을 좀 더 받을게요. 엄마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작지만 엄마 혼자 사시기엔 괜찮을 거예요. 민호야, 너한테 패 끼치기 싫다. 넌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엄마가 무슨 패예요? 제가 못난 자식이죠. 형은 엄마 집 받아놓고 쫓아냈는데 전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저를 위해 작은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7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엄마가 내 인생 망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넌 효자다. 형하고는 비교도 안 돼. 민호는 매주 쌀 10kg와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활비도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탰습니다. 엄마,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적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충분해. 고맙다.
민호 마누라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형님이 너무 심하세요. 괜찮아. 너희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혼자 사는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7평 원룸으로 오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딸한테 집을 줬다가 쫓겨났어요. 순자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넘기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해요. 주는 순간 끝이에요.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호네만 명절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형은 연락도 안 해요? 응, 아무 소식 없다. 민호가 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그 집을 팔았대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 내가 준 집을? 네. 7억에 팔았대요. 그리고 강남으로 이사 갔대요. 15억짜리 아파트 샀대요. 15억? 그럼 나머지 돈은? 대출받았겠죠. 근데 7억은 형이 챙긴 거예요. 엄마가 준 집 팔아서. 저는 너무 분했습니다. 제가 준 집을 팔아서 7억을 챙겼다니. 그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다니. 엄마, 법적으로 형 집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증여한 지 너무 오래돼서 돌려받기 어렵대요. 그럼 내가 준 집을 팔아서 7억을 그냥 챙긴 거잖아.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민준이 것이었으니까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7세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호가 일주일에 한 번 들러서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다. 잘 지내고 있어. 손주들도 가끔 데려옵니다. 민호 손주들은 저를 많이 따릅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손녀와 5살 손자. 아이들이 안기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민호가 전해주는 소식으로만 듣습니다. 형은 강남에서 잘 살고 있대요. 차도 새로 샀대요. 수입차요. 그래, 잘 살면 됐다.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지난주에 복지관에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준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 증여하신 지 3년이 넘었고 이미 팔렸으면 불가능합니다. 사기나 강요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사기예요. 아들이 세금 때문에 증여하는 게 좋다고 거짓말했어요. 할머니,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여 서류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셨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법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구나. 어제 민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과장됐어요. 이제 월급이 100만 원 올라요. 엄마 생활비 더 드릴게요. 민호야, 넌 내 가족 먹여 살려야지. 엄마는 연금으로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형처럼 은혜를 모르고 살 순 없어요. 민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이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기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기 예쁘네요.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재산은 끝까지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계세요. 절대 자식 이름으로 미리 넘기면 안 됩니다. 젊은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저는 제 경험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냥 다른 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77세의 제 모습입니다. 40년을 모은 집을 잃었습니다. 큰아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 있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큰아들 민준이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낫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재산은 끝까지 본인 명의로 지키세요.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미리 넘기면 안 됩니다. 세금 때문이라고 상속세가 많다고 꼬드겨도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자식이 진짜 효자인지는 부모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모두 효자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넘기고 나면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전철을 밟지 마세요. 집은 끝까지 본인 이름으로 지키세요. 그게 자식을 시험하는 방법이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재산을 넘기려고 하신다면 말려주세요. 세금 때문이라고 하시면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정확히 확인하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그게 부모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둘째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자식들에게 사랑받으며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재산은 끝까지 본인 명의로. 그게 제가 77년을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